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항에 영접을 나온 가운데 두 사람은 오늘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 일요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합니다. 또 다른 유력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의 한 공구 판매점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전국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올해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정과 달리 오늘 새벽 늦게 평양에 도착하면서 방북 일정은 당일치기가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공항까지 나와 푸틴 대통령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첫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푸틴 대통령과 기다리던 김정은 위원장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차량 앞에서 서로 먼저 타라는 듯 손짓을 하면서 양보하더니 푸틴 대통령이 먼저 타고 김 위원장이 옆자리에 오릅니다. 차량 로고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 번호판은 러시아 국기와 러시아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한 겁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저녁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극동 지역 일정이 지연되면서 1박 2일의 국빈 방문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정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단독 확대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 북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기존의 선린 우호 관계에서 실제 협력 관계로 격상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서 베트남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북한에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뒤 늦은 오후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국제사회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고 이 중국과 안보 회동을 가진 우리 정부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소식에 국제사회는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안보가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제적인 것을 보여준다며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열린 한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우리 측은 푸틴 방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하며 중국의 협조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북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군사적인 긴장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의 한 공구 판매점에 놓여있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또 강한 바람 탓에 전국에선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강서영 기자입니다.
문 사이로 치솟는 불길을 향해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꺼지는가 싶던 불길은 스파크와 함께 금세 다시 살아나 매섭게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구 판매점에서 불이 나 건물과 집기류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기! 나가라 그래 일단. 소방은 판매점에 있던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점포 영업주에 의해서 신고가 된 거죠. 초진이 빨리 됐어요. 오늘 새벽 1시쯤에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차 14대와 인력 76명이 투입돼 현재도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인력으로 진화 중이고요. 일출과 동시에 헬기 투입 예정입니다. 앞서 광주광역시 생룡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헬기 3대와 인력 252명이 투입돼 5시간 만인 어젯밤 10시 10분쯤 꺼졌습니다. 산에 불이 잘 붙는 대나무가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진화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오늘 밤부터 첫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제주도 주민들은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남부와 중부지방은 당분간 지금처럼 더위가 이어지다가 장마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장마 소식은 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맛비가 내리던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주택가 옆에 있던 축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1년쯤 지난 지금은 축대를 보수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축대도 정말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이 밑에 건물이 부서지면 이게 또 붕괴가 될 거 아니에요. 밑에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인데. 매년 피해를 몰고 오는 장마가 오늘 제주도에 비를 뿌리며 시작됩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19일 밤부터 제주도에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제주도는 금요일에 잠시 빗줄기가 잦아들었다 다음 주 초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 시기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을 가장 나중에 받는 중부지방은 이렇게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 무더위가 이어지다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보통 6월 23일, 중부지방은 25일에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장마철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는데 올해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가 느는 추세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 장 차관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졌는데 복지위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화계 저지 특별위원회가 오늘 대법원을 항의 방문합니다. 특위는 이재명 대표 4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통상 재판받는 일정대로 재판을 받도록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을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확인서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도 2020년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거짓말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의사협회가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불법이라며 의사협회를 향해 협회 해산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의료 붕괴 저지란 글자가 적힌 종이 모자를 착용한 사람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냉수로 목을 축이고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에도 집회 현장엔 경찰 추산 12,00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다친 다리를 이끌고 목발투 혼을 보여준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너무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무더운 날씨에 짜증이 났는지 일부 참가자들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보고 줄라 말라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참가자들을 독려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복합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법정 단체인데도 진료 거부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인의 해산이란 말까지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발언 수위가 높아진 배경엔 반복되는 휴진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20건이 넘는 수사 의뢰가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경찰은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사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들 확보하셨어요? 확인이 필요한 의사만 1,000명 이상입니다. 고려제약 임직원 8명과 의사 14명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만큼 피의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말 20건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 신고 사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2달 동안 운영한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관에 접수된 사건들입니다. 신고 내용엔 금전이나 향응 제공은 물론이고 의사 개인 심부름을 해준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낮에는 IT 개발자로, 밤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일하면서 1억 원이 넘는 광고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불법 스트리밍과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서 68만 개가 넘는 영상을 유포했는데 잡고 봤더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현직 개발자였고 부업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OTT 드라마입니다. 월 9,900원을 내고 봐야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무료입니다.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과 영화까지 클릭 한 번으로 무엇이든 볼 수 있지만 모두 불법 콘텐츠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스트리밍뿐 아니라 성착취물 동영상도 올리고 운영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규명안 특례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A씨는 2019년 태국에서 스트리밍 사이트를 접했고 배너 광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직접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래머 일과 병행하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업으로 생각해왔다고. A씨는 스트리밍용 동영상 38만 개, 성착취물 30만 개를 올렸습니다. 카페에서 확인했고 대부분 지금 아니고 카페에서. A씨가 운영한 사이트 7곳에는 매달 120만 명이 방문했고 광고비로만 1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태국 현지에서 차명 계좌로 벌어들인 추가 범죄 수익금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인 범행 은폐가 성공한 걸까요?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하고 다른 매니저의 차량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 캔맥주를 구입하는 등 음주 시점을 교란하는 이른바 술타기로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씨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혐의 중 음주운전은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탓에 경찰이 역추산했던 방법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소속사 대표가 김 씨가 바꿔 탄 차량의 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하고 매니저가 실행에 옮긴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골프 선수였던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세리 씨는 그동안 감춰왔던 부녀 갈등을 모두 고백했는데요. 아버지기 때문에 지금껏 빚을 대신 갚아줬지만 이제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가족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 착각이었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취재진의 빗발치는 질문에 애써 감정을 억누르던 골프 전설이 결국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해 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박세리는 재단이 골프 인재를 위해 할 일이 많은데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며 자신이 먼저 이사회에 아버지를 고소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모님과는 전혀 교류가 없고 부친의 채무 문제가 가족이란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한 번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게 수면으로 올라오고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이 있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살던 대전집이 현재 경매에 넘어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해를 바로잡은 박세리. 사실과 다른 이야기와 가족사가 가십거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다며 언론과 대중에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당사자는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BTS 막내 정국 씨가 군복무 중 발표한 팬송으로 미국 빌보드 핫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정국이 지난 7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네버 렛 고가 오는 22일자 핫백에 97위로 진입했습니다. 정국은 솔로곡으로만 통산 7번째 핫백에 입성하면서 K-팝 솔로 가수 최다 진입을 기록했는데요. 싱글 네버 렛 고는 팬덤인 아미를 위해 정국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BTS의 데뷔 11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공개됐습니다. 맞잡은 서로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군대끼를 무색하게 만드는 BTS의 파워네요. 서울의 한 대로에서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시민들이 너도 나도 달려와 구조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몰려든 시민들이 차량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합치더니 차량을 번쩍 뒤집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17개월 아기가 타고 있던 차량이 우회전 신호대기를 하던 중 뒤에서 돌진한 차량과의 충돌로 그대로 구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현장에 한달음으로 달려와 구조에 나선 겁니다. 사고를 당한 당사자는 당시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 아기와 함께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내일처럼 구조에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대처에 칭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북쪽 사막에 정체 모를 금속 기둥이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이 기둥을 발견하고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사진 속 금속 기둥은 수평선과 일직선을 이루며 주변 사막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금속 기둥은 1968년도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정체불명의 검은 비석 모노리스와 닮아 모노리스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큰 화제가 됐고 오랜만에 또 등장한 겁니다. 기둥의 정체를 놓고 또다시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세웠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선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원구성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구성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폭력 세력은 여당이라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원구성을 마무리 짓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한 데 대해 108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여당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상임위를 구성해 국민 대표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거부하고 불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오히려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 노동자들을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입니까?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은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으려는 지연작전이라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도 단독 구성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020년에도 21대 전반기 원구성에 항의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9월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상황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23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저희 MBN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함께 당을 이끌 지도부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데 러닝메이트로는 총선 1호 영입 인재인 정성국 의원이 유력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대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마 여부가 가장 주목됐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후보 등록일 바로 직전인 오는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당내외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며 당권 도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핵심 인사는 지난주까지는 정치적 뜻을 함께할 인재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인력 배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최고위원 후보로는 총선 1호 영입 인재인 정성국 의원이 유력한 러닝메이트로 꼽힙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도 한동훈 지도부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사실상 지도부가 붕괴하는 만큼 한 전 위원장에게는 우호적인 최고위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출마 선언 방식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빠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로 나서는 건데 비한연대를 결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입니다.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나 의원은 이번 주 목요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과 국가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경원 의원은 원외 한계론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주 전쟁터는 의회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냐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란 설에 잘 모르겠다고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만 있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 출마자가 많을수록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고 여기서 반한기류가 탄력을 받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들 모여가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네.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은 친윤, 비윤, 반윤 지지든 출마를 하면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노란 봉투법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해고자들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지난 21대 법안보다 더 강력한 버전으로 돌아왔다는 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을 뺀 야6당 의원 80여 명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을 비롯해 두 건의 노조법 개정안이 앞서 발의돼 있는 가운데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흡한 노조법 개정안을 그때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조정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 이외에도 노조 활동 가능 대상을 넓힌 게 특징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삭제한 건데 이럴 경우 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해고자 등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추진에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권을 강화하는 조항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당론을 모으는데 바로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양대 노총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조속한 법 처리를 주문하고 정부를 향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주부터 국회 환노위 법안 심사를 통해 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 가운데 정부 여당의 반발도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해 3차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찰로 넘어간 최혜병 관련 기록을 다시 회수한 뒤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에게 10차례 넘게 대면 보고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혜병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후에도 전화통화뿐 아니라 대면 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면 보고는 8월 3일 처음 시작돼 올해 1월까지 10여 차례 이뤄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 서면 보고서도 제출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수처는 보고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최혜병 수사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에 지시를 전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법무관리관 측은 보고 당시 최혜병 사건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며 군수사기관의 제도 개선점 등을 보고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2차례 소환조사했던 유 법무관리관을 다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만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최혜병 순직 일주기인 다음 달 19일까지 끝내는 것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혜병 사건을 일주기 전까지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엔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부지사 재직 전부터 퇴임 이후까지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뇌물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지 11일 만에 이루어진 추가 기소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때부터 경기도 부지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시절까지 경기도 기업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5억 3,700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 중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금과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쪼개서 보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원금 5천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엔 한 건설업자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로 쓰겠다고 말하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온갖 구실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받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 이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개인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감 상태로 동시에 여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비무장지대에서 또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작업을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북한군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권영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군이 쪼그려 앉은 채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지뢰가 폭발하면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비무장지대 추진 철책과 군사 분계선 인근에 북한군과 주민의 귀순을 막기 위해 대인 지뢰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사상자 다수가 발생하고 있고 사상자들을 후송하는 활동까지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북방 한계선 일대 4곳에선 대규모 병력이 투입돼 높이가 4에서 5m, 길이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대전차 방벽 건설이 한창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무장지대 내 10여 곳에서 한 곳당 수십에서 수백 명이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20m 정도 침범했다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돌아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따른 의도된 도발이 아니라 김정은의 연초 지시에 따른 대남 도발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군이 작업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600만 명에 육박하고 시장 규모는 5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캠핑은 이제 국민적인 취미 활동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용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캠핑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캠핑장이 1박 예약과 2박 예약을 차별하고 결제도 계좌이체로만 받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윤영 기자입니다.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들어가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캠핑장을 클릭했더니 모두 2박부터 예약 가능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2박 3일 우선하고 그 주에 남으면 그 주에 1박 2일 가능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100곳을 조사한 결과 78개 오토 캠핑장 중 68곳은 2박 이상 예약을 우선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박 예약은 시기가 임박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고 1박을 아예 받지 않는 캠핑장도 4곳 있었습니다. 특히 통상 오토 캠핑장 이용객들은 예정일로부터 16일 이전에 예약을 하는 경향이 있어 불편이 컸다는 판단입니다.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던 경우가 42.4%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예약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77%나 됐습니다. 결제 방식도 이용자에게 불리했습니다. 캠핑장 34%는 신용카드 없이 계좌 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취소 규정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100곳 중 45곳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워져도 계약금 환불 조항이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1박 예약 확대와 결제 수단 다양화를 권고할 계획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67개국 중 22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올랐는데 국민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7개 나라 중에선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대만은 8위, 미국은 12위, 중국은 14위였고 일본은 38위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에 이 물가 상승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폭염 같은 기후 충격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최대 0.5%포인트 높아지고 이 영향이 6개월 정도 계속된다고 분석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간접 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제 물가 상승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인 가구 중에서 취업자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10명 중 1명은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30대 1인 취업 가구가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이제 다음 달이면 막을 올립니다. 한국 수영의 황금 세대를 이끌며 큰 기대를 받고 있는 황선우와 김우민 등 우리 수영 간판들이 당차게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16년 전 박태환을 마지막으로 끊겼던 올림픽 수영 금맥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수영 황금 세대로 불리는 황선우와 김우민이지만 피부는 구릿빛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2주간 스페인과 모나코에서 강도 높은 체력 훈련에 실전 대회까지 소화한 탓입니다. 지구력을 키우고 레이스 운영도 가다듬은 두 사람은 올림픽 전 마지막 실전 무대에서 금메달 2개씩을 목에 걸었습니다. 400m 개인 최고 기록을 쓴 김우민은 올림픽에서 기록을 또 갈아치우고 수영대표팀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경기가 저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뒤에 있는 선수들도 그걸 보고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조금 좋은 결과로 올림픽. 약점이었던 체력을 키우고 막판 폭발적인 스퍼트까지 장착한 황선우도 올림픽에서 200m 꿈의 기록 1분 43초를 찍겠다는 각오입니다. 200m를 보면 44초대 선수가 거의 7, 8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한 끗 차이로 지금 1등부터 8등까지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분 43초대의 벽을 깨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에 이어 마지막 남은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수영 황금 세대는 다음 달 16일 결전지 파리로 골드러시를 떠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클럽에 참석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강연을 통해 역동경제를 비롯한 대통령실 경제팀의 구상과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 성장에 대해 내년엔 교역량도 올라가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피닉스의 한 동물원은 열기 식히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동물원. 사육사가 거북이에게 차가운 물을 뿌려줍니다. 거북이도 시원한지 목을 쭉 내밀고 다리를 뻗은 채 물줄기 쪽에 가까워지려 하는데요. 코뿔소도 두꺼운 피부에 뿌려지는 물줄기를 즐거운지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치타와 원숭이도 각각 차갑게 얼려 만든 먹이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낮 기온은 40도를 웃돌고 사막 기후에 햇볕까지 더해 사람은 물론 동물들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날씨입니다. 무사히 여름을 나길 바랍니다. 기후 위기로 변화가 찾아온 곳은 또 있습니다. 마사이족의 바뀐 생업 전선 얘긴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사이족 여성들이 벌통을 여다드며 양봉 작업을 합니다. 채취된 꿀을 정제해 질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내려는데요. 마사이족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통해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아직도 소를 키우고는 있지만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 닥치면서 소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더 이상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신 선택한 게 바로 양봉. 우유보다 꿀의 보존력이 좋아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한다네요. 수의사 리사 월링 박사가 한 가정집을 방문했는데요. 반려견의 임종 치료를 하러 간 거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13살 뉴펀들랜드종 반려견 러그비. 러그비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에 침술 치료가 진행됐고 그동안 땅콩버터가 묻어있는 접시를 핥는 러그비. 월링 박사의 익숙한 손길에 안심하며 치료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월링 박사는 비록 완쾌할 수 있게 하진 못하더라도 소중한 반려견들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월링 박사의 따뜻한 손길을 러그비도 느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올해 아침까지 제주의 최고 100mm, 산지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요. 호남과 경남 지역도 내일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를 제외한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7도, 대전은 2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강릉은 27.4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광주 35도, 부산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제주도는 다음 주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